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2강 추상관념과 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추상관념이라는 것은 관념이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잡히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추상관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도 그죠? 느낄 수는 있으나 잡을 수 없고 실제로 볼 수 없죠. 슬픔이란 감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관념이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각적 이미지로, 즉 구체적 이미지로 설명할 때 우리는 추상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혹은 추상관념의 감각화라고 표현하죠. 자, 이럴 때 우리의 감각은 5개가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가을에 황망이 날개를 접었다. 무슨 뜻일까요? 해가 졌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뭐예요?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날개를 접는다고. 이런 것을 우리는 추상의 시각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고요. 이런 표현도 있죠. 푸른 서름, 푸른 혹은 빨간 기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서름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푸른이라고 시각화한 거죠. 이럴 때 쓰이는 것을 우리는 추상관념의 시각화라고 하는데, 자, 추상관념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잡히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사변이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뭐냐면 복합적 심상, 복합 심상과 공감각, 감각의 전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표현은 어떻게 다르냐? 둘 다 표현 대상은 하나로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의 이미지가 2개예요. 대상의 이미지가 2개이면 복합 감각이라고 하고, 그 대상의 이미지는 2개 나왔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하나일 때는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흐르는 냇물이 쏴라고 했어요. 이런 시어가 있어요. 그러면 감각이 2개인 거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도 2개인 거예요. 냇물이 흐른다라는 시각 하나와 냇물이 쏴 소리를 낸다라는 청각 하나. 그래서 얘는 대상은 하나지만 감각을 2개 이상으로 표현했어 라고 해서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심상이라고도 하죠. 심상은 이미지고 이미지는 감각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심상은 이미지고 이미지는 뭐라고요? 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공감각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개천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실개천은 가느다란 시냇물, 가느다란 강가를 말하잖아요. 가느다란 강가는 뭐예요? 시각이죠. 그런데 이 시각을 뭐에 지질된다는 청각이라는 이미지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에 바꾸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쓰고 또 공감각이라는 말도 쓰죠. 공감각이라는 말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각은 하나인데 다른 감각도 동시에 느껴져. 동시라고 합시다. 동시에 느껴지는 감각,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개천이라는 시각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동시에 청각도 느껴지는 거여서 감각의 전이 혹은 공감각적 이미지 혹은
시각의 청각화, 무엇무엇의 무엇무엇화라고도 해요.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러면 얘도 공감각이겠죠. 앞에 주어가 빠졌네요. 황소가,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황소가 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청각적인 심상을 어디로 바꿨어요?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바꿔서 표현한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 청각의 시각화. 이 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나와 있네요. 자, 직접 제시란 뭡니까? 화자의 감정을,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후회한다. 나는 부끄럽다. 이런 거 직접적 제시죠. 그리고 나는 지주를 추구한다. 이런 것도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이렇게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심리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시가 많죠. 예를 들면 그는 눈 속의 매화를 예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눈 속의 매화를 예찬하면 이게 뭔데요? 화자의 심리는 예찬이라고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 시가 뭐냐면 매화사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하면서 너는 매화겠죠. 그래서 매화를 예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는데 눈이 오면 피겠다던 그 약속을 능히 지켜서 너는 피었구나 라고 했으니까, 자, 화자는 매화를 예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김수영의 풀이란 시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웃는다. 그런데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풀을 예찬하고 있어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예찬한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작품 예시를 보면서 추상의 구체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가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자, 일단 표현법은 이따 보고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밥상은 차려져 있고 넙치 지짐이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부재한 상황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냐면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라고 했고, 사실은 이 뒤에 약간의 내용이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바른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라고 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뭐예요? 강우, 비가 내린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풀이 죽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는 좀 연결짓기가 힘들 수 있어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재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죠. 밥상을 차려놓고 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갔지 하면서 나중에 뭐요? 비가 내리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느닷없이 비가 퍼붓고 있어. 이것은 뭘까요? 슬픔이죠. 그죠? 아내의 부재에 대한 슬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내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일단 감각을 한번 찾아보면 넙치지짐이의 맵싼 냄새니까 일단 후각이 드러나고요. 코를 맵싸게 한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다. 청각이 드러나고요.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청각이죠.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되돌아온다. 그래서 일단 시각은 당연히 모든 시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후각, 청각, 시각 나왔으니까 다양한 심상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또 같은 시어를 여러 번 반복하죠. 일단 구절의 반복이 있네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간다. 또 있었는데 하는데 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재 화자는 아내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하죠. 아내 어디로 갔지? 냄새 나는데 왜 말이 없지?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될 거고요. 태도는 이별을 결국은 받아들이니까 수용적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는 뭐예요? 그럼 사별한 부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효과가 뭐예요? 님이 부재한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대상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묻어나고요. 감각적 심상 활용했죠. 화자의 현재 상황 드러내죠. 화자의 현재 상황 뭐예요? 내 목소리만 되돌아오는 상황이죠. 맞는 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는 여러분이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알 것 같아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이 슬래시는 행을 구분하는 거죠. 해는 시든지 오래, 해는 시든지 오래 뭐야? 시간의 경과, 즉 저녁이 됨을, 저녁이라는 시간을 잡히지 않는 이 추상적 관념을 시들었다. 열무와 연관하여서 시들었다고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화 드러나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남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구절의 반복.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여기서 그죠? 자, 뭐가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오는 거죠. 발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 안 오시네. 그러니까 무슨 감각이요? 공감각적 이미지 쓰였죠. 원래 표현하고 싶은 소리는 타박타박 발소리죠. 그런데 배춧잎 같다고 했으니까 무엇에 무엇하?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쓰였다고 확인했고요. 안 들리네 뭐야? 청각적 이미지. 자, 어둡고 무서워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자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화자의 감정 그대로 드러났고요. 근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 드러났고요.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과거 회상이었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죠.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로 바뀐 거죠.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무슨 각? 촉각.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촉각이고요. 내 유년은 윗목처럼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웠다라고 표현하니까 무슨 법? 은유법. 내 유년은 윗목이었다. 뭔가 텐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은유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라는 식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이 기다림 혹은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도 그 무섭고 외로운 감정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자는 어른이 된 화자죠.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봤는데 그때 외로움과 그런 쓸쓸한 기억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화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엄마를 기다리던 외로움과 무서움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정서는 당연히 외로움일 거고요. 태도는 회상하고 있고 애상적이다. 매우 슬프다. 그 다음에 주제는 유년의 슬픔과 현재 안타까움 및 쓸쓸함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표현법은 자, 해는 시든지 올해의 화류법도 있네요. 화류법. 해가 시들었다고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추상관념, 즉 시간의 경과를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해서 추상에 구체화 있는 거고요. 타박타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정서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고요. 음성상징어. 이면서 소리니까 청각인데 배춧잎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 쓰였고요. 자, 무서워라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냈고요. 빗소리, 청각적 심상인데 이 빗소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죠. 객관적 상관물이 뭐죠? 화자의 감정을 더욱 부각, 심화시키는 소재가 돼요. 이 빗소리를 들으니까 더욱 그죠? 슬퍼지겠죠. 더욱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을 바꿔서 이연에 현재로 들어왔어요. 지금도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도 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라면서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또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은유법도 쓰였네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찬밥은 시적 화자가 느꼈던 서글픔과 외로움을 나타내죠. 감각적 이미지가 다양하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색채어를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 색채어, 색깔을 떠올릴 수 색채어니까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왔고요. 만약에 색채 이미지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색채 이미지란 그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열무하면 어떤 색채 이미지가 떠올라요? 바로 열무니까 푸른색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밥 하면 무슨 이미지? 흰색의 이미지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배춧잎 푸른색의 이미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밤이라는 말이 나왔나요? 밤이란 말은 안 나왔네요. 어쨌든 푸른색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배춧잎과 열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밥이라고 나왔으니까 색채 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낸 적은 없습니다. 밥과 푸른색 이거 색채 대비 혹은 색채 이미지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색채, 색깔을 나타내는 흰색, 검은색 이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O가 아니고 X가 되겠네요. X. 자, 다음 시는 문정희 시인의 작은 부엌 노래예요. 그러면 시적 대상은 부엌과 연관이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괴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술이 익으면서 뽀글뽀글 할 때 이제 술이 어떻게 되죠? 술이 익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나는 냄새. 그냥 술 냄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여자의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래요. 술 괴는 냄새. 원래 괴에다가 어떤 액체가 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럴 때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라고 했으니까 이 냄새는 좋은 건 아니네요. 젊음이 사라지는 냄새니까 이 술 냄새는 부정적인 시어로 쓰였을 것 같아요.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무는 뭐예요? 사랑과 그리움이란 뜻이거든요. 간을 맞추는 냄새. 와. 자, 한 여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간을 맞추다. 원래 간을 맞추는 건 음식인데 애모가 간을 맞춘다. 그러니까 이 애모라는 추상적 감정을 간을 맞춘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네요. 냄새니까 후각이죠. 그래서 추상의 후각화 혹은 추상의 구체화. 애모가 냄새가 난대요.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소리가 난대요. 자, 그럼 이 바삭바삭 타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시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이제 전 근대적인 사회를 생각해 보면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많았죠. 여성은 늘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요. 그죠? 그리고 남성은 그에 반해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가부장적이라는 것은 남성의 권위가 아주 매우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성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지금 안타까운 시선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여성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뒤에 보면 이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끝나진 않아요. 비극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볼 때 부엌에서 나는 술 개는 냄새,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 역시 젊음이라는 것도 추상의 구체어네요. 후각적으로 표현했고요. 한 여자의 서름이 찌개를 끓인다. 추상의 시각하고 그죠? 다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젊음이 사가가는 냄새, 젊음이 찌개를 끓인다, 애모가 뭐죠? 간을 맞춘다. 이거 다 뭐죠? 이 여성이 희생당하는 모습, 이 여성이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시를 감상할 수 있게 도와주네요. 부엌에서는 언젠가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역시 청각이네, 청각. 그죠? 그럼 얘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여성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소리가 난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가부장적인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였죠.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이 여성을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화자가 이 여성의 이 부엌에서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정서는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안타까움, 연민이라고 하죠. 이 여성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희생당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태도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따라서 주제는 여기까지 본다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판인데 그 뒤에 보면 시가 끝날 때쯤에는 이 여성이 변화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요. 거기까지 본다면 변화를 써줘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추상의 구체화를 통해서 억압받는 여성, 불평등하게 희생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였습니다. 6번 볼게요. 젊음을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맞네요. 냄새라고 했어요.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거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 효과 있죠. 청각적 이미지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8번 시는 이 황진이의 시조죠. 시조는 제목이 뭐예요? 첫 구절이에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그래서 황진이는 이제 기생이죠. 기생인데 이렇게 평시조를 썼어요. 평시조.
그죠? 자, 평시조를 썼다는 것은 조선 전기의 평시조는 딱 두 개의 계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대부 아니면 기세. 그러면 사대부가 썼다면 충신연주지사, 아니면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 아니면 자연친화의 시가 될 거고, 기생이 썼다 그러면 사랑과 이별이 될 거다. 그리고 평시조니까 평시조는 뭐예요? 3장 6구 45자 내외 종장 처음보 3음절이라는 외제율을 가지고 있는 정형시이다. 정형시라는 것은 형식을 갖춰 쓴 거고 율격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다. 그러면 얘도 바로 그죠? 평시조일 거예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동짓달 기난 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자, 밤이라는 시간을 한 동강이 딱 잘라냈어요. 그래서 얘도 추상의 구체화, 추상을 이 밤이라는 만질 수 없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줬네요.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뭘요? 밤을요. 이 밤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왜? 현재 자신은 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 시간을 딱 잘라서 따뜻한 봄바람 이불 아래 넣었다가, 그런데 서리서리 넣은대요. 서리서리 아주 차곡차곡 넣었다가 음성 상징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정든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야, 아주 길게 펴겠다 라는 화자의 의지, 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한동안에 딱 잘라서 그죠? 넣어뒀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펼 거예요. 현재는 겨울인데요. 아주 따뜻하게 보관해 놓았다가 님이 오시는 날 밤에 펴겠대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죠. 서리서리 굽이굽이. 그리고 표현법은 이렇게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조선 전기에 쓰여진 거니까 표현법이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님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동짓달 기나긴 밤을 혼자 지내면서 님이 오는 날 밤에 이 시간을 그죠? 그때 길게 쓰겠다고 하면서 펴리라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당연히 정서는 외로움일 거고 태도는 의지적, 희망적이 언젠가 오겠죠. 그죠?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그죠? 서글픈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8번 풀어볼게요.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서 체념이 아니죠. 펴리라 했으니까요. 자, 올 것을 믿고 있으니까 님이 오는 날 밤에 이 시간을 길게 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자, 9번 밤이라는 추상적 대상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었죠. 밤 허리를 한동안 딱 베어낸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 9번 시를 보니까요. 10번 시를 보니까 이용하게 전라도 가시네 라는 시네요. 자, 이거 일제강점기에 쓴 시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록 쪽에 입맞춤에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스레한 너의 얼굴. 그럼 여기서 너의 얼굴은 전라도 가시네니까 전라도 가시네의 얼굴이겠네요. 너의 얼굴은 알록 쪽에 입맞추며 자란 것처럼 눈은 푸르고 까무스레한 얼굴이야. 그러면 눈이 푸르고 그렇대요. 그럼 뭐야? 부정은 아니겠죠. 그죠? 눈의 푸를 뿐더러 그랬으니까 너의 얼굴이 참 괜찮네. 예쁘네. 긍정적으로 전라도 가시네를 보고 있습니다. 가시네야 라고 불렀으니까 뭐요? 대화체 말을 건네는 어조니까. 나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네요. 표면에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야. 나는 함경도 사내, 너는 전라도 가시네.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진 무섭지 않다만. 여기서 호개는 승냥이를 말해요. 승냥이는 뭡니까? 호랑이의 함경도 방언인가 봐요. 바람 소리도 호랑이 소리도 이제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그죠? 국민들은 여기 일제가 다 억압하고 뭐 재산 뺏어가고 그죠? 탄압하고 그러니까 다 어디로 유랑했어요? 간도로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도로 올라올 때 발을 얼구면서 발을 정말 얼리면서 매우 추웠나 봐요. 발을 얼리면서 이 무쇠다리로 한경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렇게 올 때 바람 소리, 호랑이 소리 매우 많이 들었을 건데 다 무섭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두운 등불 밑에서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시름이라는 것은 걱정이죠. 이 걱정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안개처럼 자욱하다고 시각화하여서 보여주고 있네요.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나의 이 시름 그냥 받아들일 거야 라는 소리죠. 어디서 흉참한 기절 매우 슬픈 소식 뛰어들 것만 같아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 술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너는 이렇게 예쁜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이 술막에서 둘이 함경도 사내와 전라도 가시내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바람 소리도 이 호랑이 소리도 무섭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막 유랑을 왔으니까요. 시름이 많은데 그런 시름 괜찮아. 그런데 어디서 나를 잡아가겠다는 아주 무서운 소식이 들릴 것만 같거든. 그런데 그게 어디라서 그래요? 북간도라서 그래요. 북간도는 실제로 우리 땅이 아닌데 그냥 그죠? 이 우리 땅이 아닌 북간도니까 아마 여기가 러시아일 거예요. 러시아 북쪽으로 있으니까 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한국인을 이 대한민국 사람을 여기로 잡으러 왔다고 보면 만약에 현상금 같은 거 걸었어요. 그러면 이 러시아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상금을 받으려고 여기 한국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있어요. 라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도 집도 그렇죠? 집도 이웃도 다 못 믿을 수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다는 그죠? 이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래서 화자는 유랑하며 만난 전라도 가신에게 유랑의 불안감을 말하고 있죠. 당연히 정서는 불안이 될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태도일 거예요. 주제는 유랑민의 비애, 슬픔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을 썼나? 먼저 다양한 이미지 있네요. 자,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거무스러운 내 얼굴. 그러면 까무스레하다, 푸르다, 바다. 색채 대비 있는 거죠.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2가지 이상 나타난다. 그러면 색채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라도 여인의 아름다움, 긍정적인 모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시네야 라고 해서 대화체를 통해서 가시네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이라고 해서 시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서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도를 통해서 현재 이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반복이니까 이 보조사 도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불안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10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죠? 화자인식이 잘 드러나죠. 불안한 심리 드러나니까요. 11번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한 거 어디?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상관념의 구체화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 12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